네, 지난달에 우리나라 하루 평균 수출액이 25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올해는 사상 처음 수출 연간 6천억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수출에는 이렇게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고 있습니다만 각종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우리 경제 성적표를 보면 영 딴판입니다. 화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우리 경제 체력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검진해 보고요. 회복하려면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오아시스의 킹스맨이시죠. 매너 있게 경제를 설명해 주시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보통 경제하면 숫자로 말하잖아요. 그럴 때 흔히 경제 성장률, GDP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건 네. 이제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게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경제 성장률이라고 표현한다는 네. 거고 철저하게 이제 양적인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팔이나 부탄이라는 나라가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더라 이럴 때는 질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고요. 국민들의 네. 행복감이라는 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데 또 국민들이 행복해 한다더라 할 네. 때는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한 겁니다. 네. 근데 이 GDP 성장률이라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양적인 지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질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체중이 불었느냐 줄었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GDP라는 게 1년간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입니다. 부가가치가 좀 어렵죠, 근데. 네. 그러니까 1원짜리 사서 한 5원짜리를 만들어내면 4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경제 분야에서 만들어낸 가치를 합친 거다. 네. 그리고 그 증감률이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걸 나라에서 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 이 경제 연구기관들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 하향 조정이라는 게 성장률이니까 성장은 하되 좀 덜 자라는 건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인 한은이 있고 또 이제 민간 경제 연구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게 일종의 사이클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전망치라는 걸 내놓고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반기를 보내고 나서 보통 7월 이후부터 수정 전망치라고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서 다시 확정치를 내놓는데 요즘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한우는 이미 7월경에 3.0%에서 2.9%로 약간 낮췄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기구가 9월 들어선 많이 낮췄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서 이제 3.0에서 2.7%까지 이제 대거 내린 적이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지금 민간경제연구원들을 보시는 것처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빠지겠다. 이 두 가지가 일종의 이제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치를 수정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을 하는 거, 하향 조정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보자면 내수가 지금 상당히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고. 근데 우리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 줬던 게 수출 쪽이었는데 수출에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쪽에 보내는 수출 물량이 전체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잖아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더 잘 팔 수도 있고 맞습니다. 미국에도 더 잘 팔 수 있고. 초기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낙관적인 생각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적당히 미국이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다음 이걸 끝낸다는 전제하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교역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장기화돼서 네네.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조금 이제 선회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 네. 입장이.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네. 반도체가 뭐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사이클이 끝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출의 악재니까 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잘 나가던 수출에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도 안 좋고 반도체 때문에 수출도 불안불안하고 네. 또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우리에게 불안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 3%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종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성장률 3%대가 되게 중요한 숫자인가 봐요. 3%가 무너졌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큰일 많이 났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어떤 기준인가요? 예, 그러니까 성적도 뭐 A 플러스, 뭐 B 마이너스 이런 게 있듯이 네. 약간 기준이 그동안 돼 왔어요. 3%를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성적. 그러니까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치러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성적인데 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어렵사리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고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호황 수준이었던 건데 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우리의 경우는 3%가 깨질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만 3%를 넘어설 것 같거든요. 네. 호황 그 이상으로 이제 과열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으니까 일종의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미국과. 이제 흥미로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경제권이 미국인데 우리한테 이제 GDP 기준으로 보면 한 13배가 돼요. 그래서 네. 저는 항공모함이라고 미국을 비유하는데 항공모함의 속도가 쾌속정, 그동안 쾌속정이었던 우리 경제의 속도를 앞지른 거니까 상당히 네. 이게 의미가 있고 또 관심들이 많이 쏠리는 거죠. 그동안 한 40년 있었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 두 차례 크게 역전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다 우리나라에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 2차 오일 쇼크 때 외환위기 때 네. 이때는 미국 성장률이 앞질렀죠.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 2015년경부터는 두 나라가 비슷해져요. 항공모함하고 그러네요. 쾌속정의 속도가. 그리고 올해는 아마 뒤집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3%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것이죠. 네. 선진국이 3%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없는 건지 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아직 그러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이게 수출 최대 뉴스가 매일매일 나와요. 어제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이제 6천억 달러 1년에 넘게 수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데도 성장률은 하향 조정, 뭐 하향 곡선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 일색이었는데 물론 맞아요. 최근에 조금 나빠지고 있지만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거냐 얘기할 때 우선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맞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아, 내수 그래요? 수출 비중이 뒤집힌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네. 내수가 50%를 넘어섰고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심지어는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한 70% 되고요. 내수 비중이. 네네. 일본이 한 60%.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절반을 넘어섰고 이 내수가 1.5% 뭐 1.6% 성장하고 있는데 이 물가 감안하면 거의 정체라고 봐야 그렇네요.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비와 투자가 내수의 중심인데 소비는 가정이 하는 거, 가게라고 네. 하는 네, 곳. 네. 또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2010년경부터 기업의 투자도 상당히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확신이 안 서니까 어떤 한국 기업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공격적인 투자를 이제 중단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소비 내수에서 특히 가정의 소비가 중요해졌는데 이게 완전히 정체된 느낌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소비를 늘릴 수 없다고까지 표현해야 될 정도인데 그 이유는 소득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까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빚이 너무 가계 많죠.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예. 이 원리금 부담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구조로 꽉 막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꽉 막힌 상황에서 수출마저 약간 흔들리니까 지금 성적 목표를
낮춰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수, 수출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수는 그렇습니다. 소비하고 투자인데 이 가계 소비는 빚이 많아가지고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있고 예. 투자는 기업들이 꽉 묶어놓고 2010년부터 쟁여놓기만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투자 지표 이게 나왔는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런 뉴스. 네. 외환위기 1997년 9월 이후에 가장 긴 감소세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더 심란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는 곧 회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희망 고문인 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도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계속돼 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지난해 여름을 고비로 조금 꺾였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정부가 믿는 구석은 한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해운,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분야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약간씩 이쪽 분야가 살아난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연말쯤 되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영업 쪽이 특히 요즘 어려워서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책들 그동안 많이 내놨으니까 효과가 나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이제 낙관적인 생각 같아요. 네, 네. 저성장의 늪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을 떠올리면서 이제 막 잃어버린 몇 년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강도 면에서는 일본의 90년대 중반 이후 10년 정도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네. 지속성이라는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2012년경부터 3% 성장률이 숱하게 깨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백약이 무효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돈도 풀어보고 금리도 낮춰보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2012년경부터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비상한 대책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막 2년 만에 돈을 갑절로 푸는 거죠. 그 당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정책을 펴서 지금 회복의 기미가 역력한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일본과 같은 뭐 강도는 약하지만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소비에 좀 자극을 주고 싶어서 소득을 건드려 본 거죠. 네. 근데 당장의 효과는 안 나타나고 이게 이제 싼 값에 사람들 쓰는 자영업 쪽에서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도 당장의 해법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저성장의 늪이라는 게 그 늪, 뭐 덫 이런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이게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일본의 경우 백약이 무효였는데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릴 정도였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제대로 처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굉장히 달라진 게 아까 내수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말씀드렸지만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네. 이제 해외에서 주로 공장들 운영하고 그러면서 수출 대기업은 수출을 잘하는데 이게 뭐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몇몇 대기업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우리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일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과 국민 간에.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내수인데요. 소비를 할 수 없는 구조. 그 가계부채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외환위기 전야에 제 기억으로는 186조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1200조 원이니까. 1500조 원 기사도 있습니다. 1500조 원까지도 이제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7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근데 한 개인이나 한 가정도 이 빚이 7배가 넘으면 쓸 여력이 없어요. 아예.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예전에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그건 골절상 같은 겁니다. 팔다리가 뚝 부러지는 거여서 당장 아픈데 금방 한 1년 반이면 치유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의 늪이라는 건 소비가 안 돼서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당장은 안 아픈데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오래 가는 겁니다. 완치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한 일본처럼 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상한 대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본 것 같습니다. 계속 내수 이야기를 해주셨고 소비, 소득을
늘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두 축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 예.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또 비정규직 제로 추진 정책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내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부수적 피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을 자극해서 소득이 소비의 원천이기 때문에 네,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싶었던 건데 부수적 피해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자영업 네. 이쪽이 상당히 그동안 너무 많아서 어려웠던 분야인데 여기가 오히려 어려움이 당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효과도 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그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기업 좀 마음 편하게 해주자. 네. 그러면 경제 살아난다. 이게 전형적으로 지난 한 30년간 계속해서 해왔던 네. 얘기거든요. 저는 흘러간 옛 노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데 기업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과연 쓸 돈이 생기겠느냐 하는 건데요. 네. 그 어떤 기업의 자비나 결단에 나라 경제를 맡겨두자는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단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친기업 정책을 많이 썼어요. 네. 마음 편하게 해준 정도가 아니라 등 따시게 해줬어요. 그래서 법인세도 내려주고요. 감면해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까 도표에서 보셨지만 2% 성장의 고착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거는 이제 순박한 생각 같고요. 좀 새로운 어떤 비상한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세 이상한 가지를 대책 뭘까요? 예, 세 가지를 꼭 꼽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그 조금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소득을 늘려줄 수는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하위 3가구는 빚을 내서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돈 벌어서 빚 이자를 못 갚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4가구는 번 돈의 4분의 1 정도를 빚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람들 돈 덜 써도 되게 하고 복지 좀 늘려서 소비를 실질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세금 다행히 잘 거치니까 재정 정책 과감하게 더 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대목인데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관심이 몰리는 어떤 경제 돌파구 이걸 이제 신산업 정책 혹은 뭐 새로운 먹거리라고 하는데 네.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조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그게요. 생각도 이제 듭니다. 말만 하는데 사실은 구체화시킬 때죠. 네네. 화요일의 오아시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